네, 본격적으로 계속. DR 홀튼에 대해서 네. 이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회사는 이제 이걸 보기 전에 미국 주택 경기 요거에 대해서 조금 한번 보고 지나가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준비를 해봤는데, 보시면은 이제 그 미국 신규 주택 판매 건수랑 뭐 기존 주택 판매 건수 요거에 대해서들도 중요하게 생각을 하시잖아요. 근데 신규 주택 판매 건수 이제 큰 그림에서 보시면은 이제 경기 침체가 올 거냐 안 올 거냐, 그게 가장 중요한 건데, 사실 저희가 그거를 좀 예측할 수는 없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항상 이제 기업을 준비할 때 기업에 대해서 공부를 해놓고 거기에 맞는 상황이 왔을 때 이런 기업을 선택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거고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지금 CPI가 단기적으로 높게 나오기는 했지만 경기 침체라든지 이런 것들이 오지 않는다고 했을 때 지금 너무나도 많이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이다. 그래서 좀 준비를 했고, 현재 우려 사항이 결국에는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 그리고 뭐 이제 금리 인상 기조에 대한 우려잖아요. 이런 네. 것들이 작용을 해가지고 주택 수요가 감소했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우려들이 작용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신규 주택 판매 건수도 보면은 최근에 이제 조금 하락을 하는 것 같아서 또 우려를 고조화시키는 그런 역할도 했었고, 그다음에 기존 주택 판매 건수 다음 장도 한번 보시면 요것도 최근에 조금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면서 이거 진짜로 하락하는 거 아닌가 이런 우려들이 있는데, 사실 이제 하지만 이제 저희가 보는 것은 지속적인 주택 가격의 하락세라기보다는 단기적으로 주택 가격이 굉장히 상승을 많이 했고, 그리고 금리가 인상 기조가 뭐 인상을 안 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모기지 금리 같은 것도 실제적으로 좀 오르기는 했고,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좀 영향을 받고 있는 거다.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미국 단독 주택 가격 추이를 보면 실제적으로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그렇죠. 그래서 지속적으로 네. 2018년도부터거든요. 그래서 계속 꾸준히 올라가죠. 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최근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저가 단독 주택 수요가 굉장히 많이 증가를 하고 있다고 해요. 근데 요게 이제 우리나라랑 뭐 개념이 조금 다르니까, 우리나라는 아파트가 거의 대세잖아요. 근데 미국은 단독주택인데, 여기 중저가니까 이게 나이로 치면은 35에서 뭐 40대 중반 정도? 요 정도 이제 연령들의 엔트리 레벨 정도의 이제 처음 사는 주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요 정도의 인구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어떤 반증하는 그런 예 중에 하나로도 좀 볼 수 있고요. 네. 이게 미국 같은 경우에는 다운 페이먼트라고 하는데, 우리나라로 치면 계약금 같은 거잖아요. 그게 보통 20% 정도 내고. 선금이죠? 네, 선금 20% 정도 내고 나머지는 대출로 메꾸고 뭐 이렇게 많이 하는데, 네. 이게 15년에서 30년 고정금리로 많이 해요. 그죠. 네, 근데 이게 재밌는 게 코로나가 터졌을 때 금리가 최저치를 치고 이제 저축이 들어왔잖아요. 네. 보조금도 많이 받고, 처음에는 잠깐 단기적으로 휘청였지만 그러면서 신용도가 올라가면서 주택에 대한 수요가 엄청 증가한 거예요. 그 당시에 금리 더 단기적으로. 오르기 전에 빨리 네. 하자. 그러니까 이거 이렇게. 어차피 나중에 오를 거 아니냐. 그래서 네. 빨리 사자 이건데, 그 당시에 이제 신규 주택 같은 경우에는 짓는데 뭐 적어도 한 3에서 4개월 정도는 소요가 되잖아요. 아무리 빨라도. 우리나라처럼 뭐 뚝딱 하는 게 아니라 미국은 정확하게 지키고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기존 주택이 쫙 올랐어요. 처음에는 가격이. 근데 그 이후에는 코로나가 길었잖아요, 사실. 그렇다 보니까 신규 주택까지도 같이 올라가는 그런 현상들이 좀 보이고 있다. 이렇게 가격이 오른 데에는 그런 이유도 좀 작용을 했다. 이런 거를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막 모기지 신청 규모가 22년 만에 최저치 찍었다 막 이런 뉴스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이제 가격도 많이 오르고 금리도 오르다 보니까, 왜냐면 지금 사람들의 심리는 그런 거잖아요. 금리가 여기서 아까 코로나 때 금리가 오를 것 같아요. 빨리 한다고 했었잖아요. 좀 금리가 지금은 또 가격대가 높고 오른다고 하니까, 그렇다고 하면은 굳이 무리해서 지금 집을 확장해야 되는지 뭐 그런 것들이 심리적으로 좀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네. 저는 어떤 느낌이냐면, 우리가 2014년, 15년 이때 우리나라 가계 부채 비율이 상당히 높다. 그러면서 막 계속 뭐 인구 절벽 얘기하면서 미국 그러니까 한국의 주택 가격이 너무 높다. 그러면서 이제 빠질 거다. 그러면서 이제 건설 회사들에 대해서 안 좋게 얘기를 막 많이 했었잖아요. 네. 지금 그때 대비해서 가격이 뭐 거의 100% 올랐나? 평균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어떤 느낌이냐면, 저는 미국 주택 시장을 보고 있으면은 급격하게 갑자기 올랐었던 부분도 있고, 그렇지만 여전히 지금 워낙 수요가 튼튼하니까 네. 또 다시 팍 올라갈 거 아니냐, 이런 느낌이 좀 있어요.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지금 단기적으로 이렇게 작용을 하는데, 만약에 금리가 저희가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급격하게 계속 올라간다라고 하면 사실 그거는 어쩔 수 없는 건데, 내 집 마련의 꿈을 내려놓는 거죠. 그렇죠. 그때는. 그거는 사실 전반적인 경기 침체로 올 거기 때문에 당연히 주택 가격은 어쩔 수가, 주택 시장은 침체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서, 근데 그게 아니라고 하면 단기적으로 좀 너무 많이 빠져 있는 상황이어서
버틸 수 있는 그런 가정도 있죠. 왜냐하면 이제 수요는 아직까지도 좀 튼튼하고 그렇죠. 공급은 반면에 조금 부족한 면이 음.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인구 같은 경우에도 뒤에 가서 보여드리겠지만 뭐 제가 한 주만 좀 따로 표현을 드리지만 예. 사실 아직까지도 이민에 대한 수요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파악을 할 수 있잖아요. 주변에도 네. 많이 있고 네. 굉장히 이민 가기가 힘들어요. 그렇죠. 근데 그런데도 계속 수요가 되고 그 일을 할 허리층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다는 게 미국의 최대의 강점이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중국도 마찬가지고 한국도 마찬가지고 노동자층의 이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게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누군가가 계속 출산을 하지 않을 때는 결국엔 외부에서 유입이 돼야 되는데 그렇죠. 미국은 자기네들이 하지 않아도 뭐 아메리칸 드림까지 가지 않아도 네. 하지 않아도 지금 알아서 유입되는 거. 사실 저는 이거는 뭐 좀 다른 얘기긴 하지만 그게 미국의 최대의 어떤 강점이라고 좀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모기지 금리도 한번 보시면 이게 15년 만기 이제 모기지 금리인데 올라왔다가 최근에 조금 꺾이고 있는 모습. 그래서 한 4.32 정도 나오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30년 만기 모기지 금리도 한 5.09% 정도 나와서 결국에 이제 오늘 좀 이 주택 환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네. 이제 가계 아까 이제 저희가 이제 가계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그러니까요. 말씀하셨고 우리도 좀 생각하는데 가계가 버틸 수 있다고 하면은 금리가 지금처럼 올라가지 않고 이제 뭐 FOMC가 얘기한 대로 인플레이션이 피크아웃을 하면서 금리가 조금씩 오르다 다시 떨어져가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고 하면 사실 눌려있던 수요가 폭발하면서 다시 올라갈 수 있는 그렇죠, 그렇죠. 환경이 좀 조성될 것 같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네, 것 같아요. 동의합니다. 실제적으로 실업률도 굉장히 뭐 당연히 이거는 뭐 다들 아시는 거지만 뭐 코로나 초기에 14%까지 치솟았다가 지금은 3%대로 해서 꾸준히 좀 유지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네. 근데 이런 거 보면은 네. 실업률 보면은 이제 고용이 그만큼 이렇다는 얘기니까 그쵸, 떨어지고 그쵸. 있다니까 이제 시장 안 좋기는 해도 그렇게까지 망하지는 않겠지 또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렇죠. 실업률도 굉장히 중요한 지표로 네. 작용을 하기 때문에 네. 이런 거를 좀 저희가 보면서 좀 이게 문제는 사람들이 지금 모든 지표를 어떻게 얘기해야 되죠? 삐딱하게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럴 수밖에 해석의 없어요. 영역이니까. 계속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재밌는 이 차트 테이블 요거 하나 띄워주세요. 요게 그 이코노믹 인디케이터를 가지고 시장에 대해서 이제 예측하라는 부분인데 실업률은 래깅 인디케이터다. 무슨 얘기냐면 이미 경기가 안 좋아지고 나서 올라간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까지는 안 보는데 미연준이 사실 이 실업률을 보면서 판단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참 요즘에는 정말 거의 뭐 가장 안 좋은 거에 안 좋은 쪽으로만 보려고 하는 그런 느낌은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사실 저게 맞다고 하면은 연준은 후행적으로 지금 판단해서 금리를 올린다는 거 그죠. 사실 그거는 저희가 상상할 수 네. 없는 거고 예. 말씀하신 대로 CPI도 마찬가지고 모든 지표가 이렇게 장이 굉장히 좋을 때는 어느 정도 우리가 해석하는 것들이 비슷한데 그렇지 않을 때 변동이 세지고 이럴 때는 해석의 영역으로 가버리니까 해석이 다 분분한 것 같아요. 근데 또 그래서 부정적으로 가잖아요. 보통. 그렇죠. 결국에는 어쩔 수 없이. 뭐 네. 장이 안 좋고 하면 그런 쪽으로 몰아갈 수밖에 없는 네.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그 미국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만 봐도 최근에 들어서 좀 하락을 하고 있다. 뭐 그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그리고 뭐 물론 이게 그러니까요, 저게. 뭐 여러 가지 지표를 해서 해석하기 나름일 수도 있지만 대표적인 지표들을 좀 보여드리는 건데 네. 다음으로 미국 주택 그 재고 추이를 좀 보시면 변동성이 물론 있지만 더 길게 보면은 더 하락 추세이지만 요거는 네. 제가 좀 짧게만 준비를 했습니다. 이렇게 해도 사실은 추세적으로 하락 추세에 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재고가 계속 줄어들고 있다는 거잖아요. 저게 1000단이거든요. 그래서 네. 지금 100만 호 정도만 있다는 거예요. 재고가. 그러니까 계속 공급도 부족하고 이제 수요도 좀 증가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목재라든지 시멘트, 철강 뭐 이런 원자재 가격 상승 때문에 요것도 이제 조금 문제가 됐었던 거잖아요. 원가가 올라가니까. 근데 이런 상승세도 좀 꺾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만약에 이게 문제가 됐었다고 하면 주택 기업들의 이익이 좀 훼손됐는지를 좀 보면 알 수 있는데 이익도 훼손이 좀 많이 되지 않았더라. 그래서 가격 전가도 아직까지는 좀 평탄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봤을 때 이제 경기 침체로 인해서 부동산 가격이 급락한다든지 이런 게 없다고 하면 그리고 금리가 좀 안정된다고 하면은 뭐 어떤 상승이 가능한 그런 섹터다. 이렇게 해서 큰 그림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중에서 이제 저희가 고른 종목은 DR 홀튼입니다. 네. 이제 DHI라는 종목 코드로 이제 상장이 되어 있고 미국에 상장이 되어 있고요.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미국 주택 건설 분야에서 시가총액 판매량으로 모두 1위인 기업이에요. 1위. 네. 그래서 최근에 조정을 좀 많이 받으면서 PER이 보시면 지금 5.23배. 그래서 굉장히
PR이 적다. 뭐 사실 그냥 제조업 기준이나 뭐 이런 걸로 봐도 사실 굉장히 지금 적은 편이라고 할 수 있고 이제 EPS나 ROE만 봐도 30%가 넘거든요. 굉장히 그러니까 높은 ROE를 어떻게 저런 네. PBR이 될 수가 있어? PR이 될 저 수가 ROE도 뒤에 가서도 말씀드리겠지만 꾸준히 개선이 됐어요. 그 기업의 어떤 노력으로 인해서 그래서 지금 30%까지 달성을 한 그런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게 DR 홀튼이 이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미국 내의 지도인데 27개 주, 90개 도시에서 이제 신규 주택 건설 및 판매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중저가 부동산 건설에 좀 특화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가 알고 가야 돼요. 왜냐하면 이제 미국 내에서 어떤 부동산 가격대가 제일 인기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파악을 해서 그런 뉴스들이 나왔을 때 좀 제각제각 좀 반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텍사스에 이제 본사를 두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텍사스 지역에서 좀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텍사스 지역이 DR 홀튼한테는 좀 중요하다. 이렇게 DR 생각을 홀튼 해요. 중저가고 라이벌이 레나이죠. 레나도 있죠. 네. 네, 레나가 레나도 이제 2위죠. 2위. 근데 이제 뒤에 가서 이제 그 경쟁사 대비 보여드릴 텐데 여러 가지 지표로 봤을 때는 이제 DR 홀튼이 조금 더 안정적이다. 이렇게 압도적이구나. 네, 좀 안정적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2002년 이후로는 이제 부동산 건축 규모로는 이제 미국 내 1위 그리고 거주용 부동산 이제 건축도 시가총액으로 1위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 부문별 매출 비중을 한번 보시면 이제 대부분의 매출이 홈빌딩, 네. 그러니까 건축 쪽에서 발생을 하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저 포스타라고 하는 게 뭐냐면 단독주택 단지. 네. 미국의 그 뭐 백투더퓨처 같은 영화 너무 옛날 건지 네. 모르겠지만 그 영화 보면은 과거로 갔을 때 단지 막 짓고 있는데 네. 자기네 집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단지를 지어가지고 요런 이제 그 건축업자들한테 파는 일을 그러니까 하는 애들이에요. 매입하는 부동산 매입 같은 거. 그러니까 만들어서 파는 거예요. 아. 이제 포스타라는 애들이 미국의 FOR 네. 그 종목 코드로 상장이 따로 되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자기 단독주택 단지를 지어가지고 요거를 이제 그 주택 건설업자 요런 DR 홀튼 같은 애들한테 파는 역할을 하는 애들이에요. 네. 근데 요거를 지분을 63%를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매출 비중이 저 92% 정도 되는 매출 비중은 한 27조 8조 정도 되거든요. 네. 근데 저 포스타만 해도 1조가 넘어가요. 한 오. 1.5조 정도가 돼요. 그러니까 규모가 굉장히 작아서 별로 중요하지 않은 사업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굉장히 규모가 이제 숫자로 따지면 큰 거고 나중에 가서 말씀드리겠지만 이게 저렇게 인수를 하는 이유들이 다 있더라. 그런 것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네. 그리고 파이낸셜 서비스가 이제 비중이 뭐 3%로 굉장히 작은데 얘네 같은 경우에는 모기지 대출도 하고 있거든요. 같이 네. 연계돼 가지고. 그래서 60% 이상이 프레디맥이나 우리가 뭐 우리한테는 너무나 익숙한 이름이 돼버렸죠. 2008년도 이후에 프레디맥이나 페니메이에서 보증을 하는. 그래서 요거는 뒤에 가서 자세하게 까서 하나씩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나머지 1%는 직접 임대를 하는 서비스인데 지금은 비중이 굉장히 적지만 저 같은 경우에도 앞으로 굉장히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많이 있는 사업 비중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얘네들은 시장 점유율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그 2008년 금융 이후 저 표를 한번 보시면 2008년 금융위기 이후로 판매량 자체는 많이 꺾였어요. 그래서 네. 서서히 올라오고 있는 모습인데 얘네의 단독주택 판매 시장 점유율을 보시면 11% 정도 되거든요. 시장 점유율 1위에요. 그만큼 굉장히 세분화되어 있고 미국이 지역이 크다 보니까 네. 그렇지만 11% 세분화되어 있는 데에서 두 자릿수로 넘어간다는 건 굉장히 큰 거거든요. 그래서 얘네가 시장 점유율을 굉장히 크게 가지고 가고 있는 업체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요거를 좀 세세하게 한번 보여드리면 다음 장에 이게 이제 그 미국 내에서 부동산 시장 규모가 큰 탑5, 탑50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탑5에서 DFW라고 하는 게 달라스 포트워스 광역도시권이에요. 텍사스 지역이에요. 아까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얘네가 텍사스에서 굉장히 강하다고 했었잖아요. 네. 2위 업체랑 저 파란색이 DR 홀튼이고 회색이 2위 업체거든요. 네. 시장 점유율로 봤을 때 압도적으로 높죠. 네. 이 탑5라는 게 미국 내에서 시장이 제일 큰 부동산 시장이 제일 큰 5개 시장인데 그 중에 4개 시장에서 얘네가 2위와의 격차가 많이 벌어진 시장 점유율을 보유를 하고 있더라. 한 개는 좀 2위보다 좀 작죠. 그러니까 네. 자기네가 2위죠. 그리고 탑50 중에서는 시장 점유율 1위인 지역이 15개. 그리고 탑5 안에 들어가는 지역이 35개. 그리고 이제 탑10 안에 들어가는 게 41개. 그리고 요 50개 전체에서 44개 지역에서 얘네가 하고 있다. 그러니까 사실은 미국 내 거의 대부분 지역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압도적으로 좀 시장 점유율은
11%라고 하기 때문에 작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선도하고 있는 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브랜드별로 이제 좀 다음 장에 한번 보여드리면 다양한 가격대로 좀 매출을 일으키고 있는데 요게 이제 4개의 브랜드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첫 번째가 DR 홀튼. 저게 중저가대 가격, 우리가 아까 얘기하는 중저가 가격을 얘기하는 거고, 익스프레스는 이름에서도 아시겠지만 저거는 약간 엔트리 레벨을 위한 좀 저가형이에요. 딱 봤을 때 그 미국 영화에 다 많이 나오는 집들이죠. 그래서 저건 저가형이라고 보시면 되고, 프리덤도 좀 중저가에서 그거보다는 좀 고가. 그리고 에메랄드 같은 경우에가 저희가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름에서도 럭셔리예요. 그래서 저게 단가가 사실은 제일 높아요. 그래서 그 매출, 그러니까 다음 장에서 매출액을 한번 보시면 69%가 DR 홀튼. 그래서 여기에서 중저가 쪽에서 아까 제가 앞에 말씀드린 이유가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중저가 쪽인데 그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게 익스프레스, 그러니까 좀 가격이 낮은 때잖아요. 그래서 90% 이상의 매출이 중저가, 그러니까 중간 정도의 가격, 그리고 더 낮은 가격의 중저가에서 발생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가격으로 봤을 때는 15만 불에서 100만 불 정도까지 레인지가 굉장히 넓거든요. 네. 15만 불이면 우리나라 돈은 한 2억 정도 되고, 100만 불이면 10억 넘어가는 거니까 이 정도 가격에서 다양한 레인지를 좀 다루고 있다. 이렇게 확실히 비싼 건 별로 낮은 편이네. 낮은 편이잖아요. 근데 네. 재밌는 게 다음 장 한번 보시면 단가가 굉장히 재밌어요. 오. 이게 브랜드별 네. 단가거든요. 그러니까 파란색이 2021년도고 빨간색이 2022년도 올해 네. 3월이에요. 올해 3월 분기에 발표한 거. 네. 다 가격은 올랐죠. 아까 네. 저희가 앞에서 가격 오르고 있다고 하니까. 네. 근데 호화가 에메랄드 쪽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와. 대박. 그러니까 이게 사실 중저가의 가격대도 오르고 있지만 어찌 보면 호화 가격대가 더 많이 올랐죠. 더 올랐네요. 이렇게 좀 보시면, 그러니까 사실 근데 매출 비중은 거의 높지 않다 보니까 이제 뭐 저게 매출에 큰 도움이 된다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 지금 가격대가 저렇게 오르고 있다라는 지표 정도로만 좀 보시면 1년만 해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평균값을 제가 계산해서 넣은 건데 뭐 한 우리나라 돈으로 4억이 조금 넘어가죠. 그래서 중저가 가격, 요 정도 가격에 파는 애들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나라랑 비교하면 굉장히 싸죠. 4억 정도면 굉장히 매력 있는데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우리나라 가격이 좀 많이 저게 7억, 7억, 10억 안 높은- 되는 거잖아요. 높은 수준이죠. 그리고 굉장히 긍정적인 것은 이제 그 가격대가 고르게 좀 펼쳐지고 있거든요. 요 장에서 좀 보시면 알 텐데, 근데 요거는 사실 좀 왜곡이 될 수도 있어요. 왜냐면 가격대가 많이 올라와 있고 이제 고가 가격대가 많이 올랐다 보니까 이렇게 보이는 걸 수도 있는데, 제가 단기적으로 그랬다고 하면 좀 왜곡이 됐다고 할 수 있는데 2020년도로부터 좀 꾸준히 된다고 하는 것은 가격대가 좀 고르게 분포되고 있다는 게 굉장히 저는 긍정적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이게 너무 한쪽에만 치중되어 있다 보면, 중저가나 완전히 저가 쪽에만 치중되어 있다 보면 그 클래스의 사람들이 힘들어진다라고 하면 조금 타격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최근에 2022년도 1분기의 자료를 보시면 굉장히 고르게 분포가 되어 있죠. 그래서 매출 분포도 이제 좀 고르게 펼쳐지고 있는 거다.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좀 DR 홀튼이 그러니까 체질 변화가 좀 긍정적으로 그러네요.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 있고, 인구 구조 변화도 굉장히 우호적으로 작용을 하는데, 다음 쪽 장에 한번 보시면 지역별 매출인데요. 뭐 사우스 이스트 여러 개, 파란색이랑 빨간색이 거의 대부분 50% 정도라고 볼 수 있는데, 사우스 이스트랑 사우스 센트럴이에요. 근데 요거는 자기네가 구분을 해놓은 거니까 어딘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다음 장 한번 보시면 요게 이제 자기네 구분을 한 건데, 사우스 이스트랑 센트럴이 제일 비중이 높잖아요. 네. 근데 그 중에서 텍사스 정도가 이제 요 다른 다 중요한 지역이지만 텍사스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이게 미국이 캘리포니아 같은 이제 그 고가 지역에서 이주 현황이라든지 이런 것들 제가 자료를 찾다가 뭐 뉴스 같은 것만 접하고 찾다가 이제 표 같은 걸 갖고 오지는 못했는데, 네. 최근 현황이 굉장히 비싼 그런 캘리포니아나 이런 지역에서 텍사스 같은 좀 저렴한 지역으로 많이 이주를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다음 장에 한번 보시면 이게 인구 구조 변화거든요. 네. 텍사스의 그 미국 내에서 2010년부터 21년까지 미국 도시별 인구 증가율 탑 20예요. 그 중에서 7개 도시가 텍사스예요. 약 35% 정도를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텍사스가 굉장히 인구가 빨리 증가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제가 드리는 이유가 수요가 증가를 한다는 것을 보여드리고 싶어서 요거를 이제 들어가서 제가 찾아온 지표인데, 도시별 외에도 주만으로도 봤을 때 다음 장에 보시면 텍사스의 인구가 제일 많이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텍사스, 얘네가 좀 강점을 가지고 있는 텍사스 쪽에서 수요가 많이 올라오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앞으로 수혜를 볼 것이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고,
인구 구조도 굉장히 중요해요. 아까 얘네가 중저가 쪽에 특화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게 보시면 이게 텍사스 쪽에 쪽에. 인구 피라미드인데 그러니까. 2010년도 저게 2010년도 모습이거든요. 안쪽이. 근데 바깥쪽에 2050년도의 예상치 지금 유입되는 어떤 추세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 저 허리 부분 20세에서 50세 정도까지가 굉장히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게요. 엔트리 레벨이랑 중저가 쪽에 수요가 올라갈 수 있다는 거 우리가 좀 가늠해 볼 수가 있는 그런 모습이죠. 아, 항상 느끼지만 예. 박 기사님은 참 디테일하시네. 재밌습니다. 네, 네. 그래서 계속 계십시오. 네네. 그래서 이거 또 이제 다음 장 한번 보시면 네.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텍사스의 중저가 이게 주택 판매를 이제 분기별로 발표를 한 건데 사우스 센트럴이 아까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그 텍사스가 포함되어 있는 지역인데 저 빨간색으로 위쪽에 표시되어 있는 거 중저가 제일 가격대가 낮죠. 그래서 저 가격대가 사우스 센트럴에서는 제일 많이 팔리고 있다. 그리고 밑에 있는 것은 이게 취소율이에요. 예약 취소. 그러니까 뭐 구매해놓고 성급 걸어놓고 취소한율인데 지금은 사실 그렇게 높은 편도 아니고 16% 정도 되죠. 평균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별로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데 앞으로는 저거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뭐 여러 가지 지표를 봐야겠지만 취소율이 높아진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이제 전망으로 좀 안 좋게 다가올 수 있기 그렇죠. 때문에 제가 그래서 준비를 했어요. 지금은 높은 게 아니지만 향후에는 이 지표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다. 그리고 요게 이제 지속적으로 사업을 좀 확장을 하고 있는데 요게 보시면 파란색이 직접 짓는 거거든요. 네네네. 예. 아까 제가 앞에서 포스타 말씀드렸잖아요. 네. 포스타를 인수한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아. 직접 짓는 거는 사실은 헤비 에셋이잖아요. 본인들이 그쵸, 직접 그쵸. 져야 되고 운영을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저 회색 부분이 뭐냐면 아까 포스타 같은 업체들이 져가지고 얘네한테 파는 거야. 그럼 얘네들이 자기의 디아롤트냐 회사 이름을 넣고 가지고 파는 거거든요. 걸로. 저 부분이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게 마진이 줄어드는 데 큰 역할을 하는 거죠. 게다가 포스타 같은 기업을 본인들이 직접 인수를 해서 지분을 가져가고 운용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사업을 전략적으로 확장을 하고 확장을 있다. 하고 포스타 있다. 같은 경우에는 2017년도에 인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도 인수건이 하나 있었는데 인수를 막 하지는 않아요. 근데 최근에 인수했던 건은 이제 그 비들러라고 읽어야 되는지 바이들러 제가 그걸 못 찾았거든요. 그런데 저 기업이 뭐 상장사도 아니니까. 근데 워터 리소시즈라고 써 있잖아요. 그래서 물을 공급하는 회사예요. 이게 사우스 웨스트 지역에서 물을 인수하는데 미국도 사실 뭐 중부 뭐 이런 쪽으로 가면 물이 좀 부족하잖아요. 네. 건축할 때 물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것도 얘네한테는 다 비용이에요. 아. 그래서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을 받을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해서 이번에 이 회사를 인수를 했다. 그렇게 해서 물을 좀 안정적으로 이쪽에서 그 공급을 받으려고 한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매년 뭐 M&A가 꾸준히 있어서 외형을 확장시키는 게 목적이 아니라 진짜 알짜로 자기네 사업에 도움이 되는 기업들을 이렇게 인수를 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사업 확장을 하고 있어서 이것도 굉장히 좀 중요한 이제 그런 역할로 하고요. 그래서 현금을 어떻게 쓰는지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 요거 다음 장 먼저 한번 볼게요. 네. 이게 보시면은 이제 캐시플로우를 어떻게 사용을 하는가예요. 그래서 저 빨간색으로 쳐져 있는 부분이 배당이랑 자사주 매입입니다. 그래서 저 파란색은 부채 감소예요. 그래서 저희가 저 전분기에 그러니까 2020년도에 굉장히 돈을 많이 벌어서 부채를 한 번에 많이 탕감을 했다는 거 저희가 볼 수 있는 부분이고 현금 배당 뭐 구체적으로 몇 퍼센트 이런 거 안 따지더라도 그냥 회색 부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안정적이에요. 배당은. 근데 자사주 매입 같은 경우에는 그 규모가 꾸준히 증가를 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가가 왜 30% 빠졌어요, 도대체? 죄송합니다. 큰 그림 때문이죠. 이건 사실 어찌 보면은. 근데 이제 그 자사주 매입 같은 경우에도 2021년도 4월에 이제 10억 달러니까 1조 원 넘게 승인을 이사회에서 했거든요. 그게 이제 유통 주식 수의 한 3-4% 정도 됐었는데 요거 소진 완료됐고요. 올해 이제 4월에 10억 달러 추가로 승인을 했어요. 요거는 만료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사실은 좀 전략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만료일을 1년으로 놓고 가면 뭐 긍정적으로 완전히 본다는 거죠. 1년 안에 무조건 해소해 이런 건데 만료일이 없다는 것은 천천히 언제 해서 1년으로 하면 계산하면 얼마예요? 그게? 1년으로 해도 요것도 한 3% 정도 같아요. 그러니까 올해 만약에 소진한다고 하면은 또 3% 정도. 그래서 얘네가 배당이 1.19% 나오거든요. 현 시점에서. 그렇게 해서 한 3-4% 정도 한다고 하면 이제 그 주주 환원이 한 5% 정도 연으로 나온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앞에 다시 한번 요게 이제 재무제표 이제 제가 블룸버그에서 따온 건데 이제 매출 같은 경우에 뭐 한 30조 원 정도 해서 꾸준히 두 자릿수로 증가를 하고 있고요. 순이익률이 꾸준히 이제 보시면은 밑에 매출이 30% 늘고 있다고요? 네, 저거는 이제 저거 매출은 30조 원 정도. 요번에 이제 2021년도에 달성을 했고 증가율도 꾸준히 증가를 30%.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순이익률도 꾸준히 이제 증가를 하면서 두 자릿수를 달성을 한 상황이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은 이제 16% 정도로 나와 있고 EPS도 뭐
저희가 이제 내년이 조금 금리 인상 뭐 이런 것 때문에 보수적으로 저게 좀 책정은 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잉여 현금 흐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그 캄스탁 리소시즈를 말씀드렸던 그 마이너스 통장 있잖아요. 네. 대부분 뭐 제가 공부하다 보니까 미국 기업들은 마이너스 통장 쓰더라고요. 네. 근데 이 마이너스 통장 규모가 좀 달라요. 저는 좀 달라요? 놀랐는데 이게 30억 달러가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3조예요. 근데 거기에서 지금 뭐 신용장 발행이라든지 이런 거 한 부분 빼면 지금 가능한 게 2조 원 정도가 돼요. 20억 달러 정도가 되거든요. 근데 물론 이게 조건은 다 달려 있어요. 그래서 뭐 이제 부채 비율에 얼마가 되면 뭐 당연히 네, 은행에서 네, 그런 거 네, 관리하죠. 그렇죠. 지금의 부채 비율도 뭐 높지는 않으니까. 근데 이런 상황에서라고 하면 2조 원 정도의 융통이 가능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현금 여력이 뭐 굉장히 높다. 그러니까 다른 기업들도 마이너스 통장이 있는데 저는 2조씩 이렇게 있는 건 잘 못 봐가지고 굉장히 왜요? 높은 마이너스 통장을 좀 보유하니까 신용도가 높다는 거죠, 사실. 네. 이제 은행에서. 그리고 이제 다음에는 이제 재무 현황 쪽에서 또 한번 보시면 이게 이제 부채인데 이제 향후 1년 내에 상환해야 되는 부채 규모가 6.5억 달러 정도 되니까 한 7천억 정도 되거든요. 네. 이 정도 규모가 있는데 2019년 7월에 이사회에서 승인 나온 게 5억 달러 부채 상환을 할 수 있도록 승인이 나와 있어요. 아하. 근데 요거는 아직 미사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뭐 이거는 뭐 그 큰 뭐 그건 아니더라도 5억 달러, 6억 5천 달러에서 5억 달러 정도를 그 부채 상환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네. 금리가 부담이 된다고 하면은 아마 그 승인받은 내역으로 그건 불을 끌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요게 이제 그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제 매출에서 3%밖에 차지를 하지 않고 있지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좀 따로 준비를 했는데, 네. 요게 파이낸스 서비스인데 이게 보면은 이 DR 홀튼의 전체 주택 판매 중에 68%를 이 회사가 담당해요. 요건 DHI 모기지라고 해서 자회사로 따로 나와 있는 회사인데 거의 대부분 70% 가까운 그 고객의 그 모기지를 얘네가 다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모기지가 안전하냐 안 안전하냐를 요거 보고 좀 따질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 보시면 그 평균 그 FICO 스코어라고 하는데 이게 신용도를 나타내거든요. 만점이 850점이에요. 네. 근데 저 앞에 빨간색으로 쳐져 있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2분기에 724점. 그러니까 850점 만점에 724점이니까 굉장히 높은 평균 신용도, 고객들의 신용도가 네. 굉장히 높다는 걸 볼 수 있고, 저 옆에 뭐 컨벤셔널, 뭐 점보론, FHA, VA 이런 것들 다 따로 있잖아요. 저도 네. 요거 이제 이번에 공부하다 자세히 까보니까 컨벤셔널 론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신용도가 굉장히 높고 대출 금액이 낮은, 그러니까 프라임 모기지라고 보면 돼요. 우리가 2008년도에 터졌던 게 서브프라임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프라임 모기지, 굉장히 신용도가 높은 사람들 대상으로 하는 건데 일단 기본적으로 전체 대출의 50% 이상이 신용도가 높은 사람들이. 그리고 이제 그 점보론이라고 하는 것은 대출 금액이 그 FHFA라고 있어요. 그 기관이 있는데 프레디맥이랑 그 페니맥이 규제하는 기관이거든요. 2008년도 이후에 이 기관에서 그 대출 받을 수 있는 금액을 한정을 매년 발표를 해요. 11월에. 그래서 2022년도에는 이게 64만 7,200달러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 한 7억 정도 되죠. 근데 이 금액, 이 대출 금액으로도 감당이 안 되는 주택들, 요거에 한해서 대출할 수 있는 게 점보론이거든요. 다만 요거는 프레디맥이랑 페니맥이가 보증을 안 써요. 그래서 굉장히 리스크가 있는 론인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없다. 그래서 그쪽은 좀 다루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 FH나 이런 것도 이제 현금이 굉장히 적은 사람들 정부에서 보조해 주는 거고, VA는 저건 베테랑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향후에서 이제 뭐 다운 페이먼트 같은 거 없이 이런 식으로 지원해 주는 거여서 결론적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그 안정적인 대출로만 좀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다. 그래서 굉장히 아주 안정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경쟁사랑 비교를 해봐도 뭐 이제 그 매출 규모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레나랑 굉장히 비슷해요. 근데 네. PER 같은 경우는 레나가 살짝 높은데 ROE 부분에서 조금 차이가 많이 나는 상황이고, 부채 비율은 DHI가 조금 더 많습니다. 그래서 요 밑에 있는 기업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네. 굳이 뭐 아니면 ITB 같은 ETF로 뭐 주택 산업 전반에 투자하는 게 아니라고 하면은 밑으로 갈수록 이제 규모가 좀 작아져서 굉장히 중소형주로 분류가 되거든요. 근데 저런 데에 굳이 뭐 투자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 뭐 이런 생각이 들어서 경쟁자랑 제가 좀 비교를 했는데 뭐 장단점은 다 있어요. 근데 그렇죠. 좀 안정적으로 투자를 하시려면 DR 홀튼 선택하시는 게 맞는 것 같고, 다음 장에 이제 그 차트 흐름 같은 경우에도 좀 보시면 저 검은색이 DR 홀튼이거든요. 요거는 네. 5년짜리 차트예요. 그래서 5년짜리 차트로 봤어도 상승률이나 이제 그 뭐 하락률도 다 비슷하게 움직였지만 제일 낫었다. 이 정도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정말 저는 이제 주택 관련 쪽에 제가 다들 모르시겠지만 제가 금융 애널리스트도 했지만
예, 그 건설 담당 애널리스트도 했었거든요. 예, 그래서 많이 들여다보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미국 주택 건설 업종에 대해서는 충분히 지금 관심을 가져볼 만한 타이밍이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느 정도 뭐 아주 많은 투자를 하는 건 아니지만 일정 부분 저희가 투자를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그 대표적인 종목들도 들여다봤어요. 건설 쪽으로 보면은 대표적인 종목들이 뭐 이렇게 좀 있는데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 아까 말씀하셨던 지금 계속 쭉 말씀해 주셨던 DR 홀튼이 있고 그 이외에 이제 그 건설 관련된 그 도면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그 소프트웨어 제공하는 회사 오토데스크라는 회사도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김 이사님께서 얘기하셨던 그 홈디포, 네. 그죠? 예, 그리고 로즈 이 두 회사는 이제 그 건설 자재 관련해서 리테일 스토어를 운영을 하는 쪽이고, 아까 보니까 그 경쟁 회사들도 있었잖아요. 레나. 폴테, 레나, 예, 이런 회사들. 이런 회사들이 지금 올라오니까 그래서 아무튼 NBR도 아까 있었고 그죠. 네. 그래서 지금 충분히 관심을 가져볼 만한 섹터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그렇게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이유를 저희도 뭐 들여다보면은 지금 주택 보유율이라든지 뭐 현재의 뭐 주택 지수 상승 폭이라든지 그다음에 가계부채 비용 가처분 소득 비율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전혀 문제가 없는 그런 타이밍이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지금 가격이 좀 빠지고 있고 뭐 이런 부분들 가지고는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고, 이 개인의 순가치, 가처분 소득 추이를 보더라도 뭐 부채 비율을 보더라도 상당히 좀 매력이 있는 그런 타이밍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참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모기지 금리를 가지고 많이들 얘기를 하시는데 이 차트 한번 보시면은 과거에 막 터졌었을 때 하고 비교가 안 되죠. 예. 예, 금리가 훨씬 낮은 수준이고요. 또 저희가 아까 박 이사님께서 보여줬던 이 차트, 이게 이제 인벤토리인데 과거 2008년 위기 터졌을 때하고 비교가 안 되잖아요. 4분의 1밖에 안 되는 인벤토리 레벨이고 2000년 닷컴 버블 터질 때의 절반 수준의 그러네요. 재고기 때문에 저희는 지금 수요는 굉장히 튼튼하다. 그렇다 그러면 기업 실적이 저렇게 더 좋아지는 상황에서 아까 PR이 몇 배라고 그랬었죠? 5.67배였네요. 뭐 그렇다면 충분히 관심을 가져볼 만한 타이밍이 아닐까라는 생각은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지금같이 이렇게 변동성이 극심한 시대에서는 그죠? 저희가 참 종목 공부를 해야 되고 뭔가 이렇게 막 이게 구름이 막 껴있는 것 같으니까 이 회사 잘 안 보이잖아요. 네. 그냥 헤드라인만 아까 이사님 얘기하셨을 때 그렇죠. 뭐 가격이 어떻게 된다더라, 뭐 재고가 올라간다더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헤드라인만 보고 있으면 막 미국의 주택 산업이 큰일 난 것처럼 막 그렇게 느껴지지만 이렇게 좀 디테일하게 박찬희 이사님께서 쭉 들여다보고 디테일하게 들여다보면 도대체 왜 걱정하지 우리가? 이렇게 되잖아요. 지금 저도 동의합니다. 이제 기업 공부를 해놔야 어떤 기회가 왔을 때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뭐가 나왔을 때 이게 진짜 투자 기회인지 아닌지 파악을 하려면 저희가 ETF나 이런 거 투자하는 게 아니라고 하면 기업 투자하면 적어도 그 기업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투자를 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 이번에 CPI가 지난주 금요일 날 높게 나와서 지금 당장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아까 저희가 이제 말씀드렸듯이 금리가 어느 정도 안정 시기에 간다고 하면 분명히 다시 각광을 받을 수 있는 섹터거든요. 이럴 때일수록 알아두고 인지해두고 있어야 기회가 왔을 때 투자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럴 때 기업 공부를 좀 저도 열심히 해서 좀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가장 가파르게 성장하는 산업, 전기차와 2차전지를 빼놓고는 투자를 말할 수 없는 시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2차전지 산업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내가 놓친 것이 무엇이기에 저렇게 날아가는 2차전지 관련주를 바라만 보고 있었을까요? 문과생도 쉽게 이해하는 2차전지 산업, IT 산업계 1타 강사 호돌이 우황재 작가가 2차전지 기술부터 응용 투자까지 명쾌하게 짚어드립니다. 수강생에게는 소장 가치가 높은 140페이지 이상의 컬러 교재를 함께 배송해드립니다. 마감되기 전에 지금 바로 멘토에서 신청하세요.